잿빛 하늘과 먹구름. 나폴레옹은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렬하고 위풍당당한 영웅의 모습, 망토를 휘날리고 있지요. 나폴레옹은 강렬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는 우리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농부가 끌어주는 작은 노새를 타고 힘겹게 알프스를 넘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신고전주의의 대표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1800년 프랑스군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오스트리아군에게 포위당해 있었어요. 이미 프랑스에서 권력을 장악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가장 빠르게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알프스의 가장 험한 루트 중 하나인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가게 돼요.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이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이지요. 알프스를 넘어간 프랑스군은 몬테벨로 전투 그리고 마렌고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또 한 번 승전보를 전합니다. 잿빛 하늘과 먹구름 가득한 험난한 날씨는 프랑스군의 고난과 역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지휘를 따르는 용감한 프랑스 병사들은 대포를 끌고 험난한 산길을 헤치며 알프스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의 제복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이강모를 쓰고 휘날리는 망토를 두르고 있는 나폴레옹. 위풍당당 영웅의 모습이에요. 강렬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협곡,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경사도의 바위길입니다. 갈기와 꼬리가 휘날리는 백마가 앞발을 높이 치켜들고 용맹한 장군 나폴레옹은 오른손을 뻗어 정상을 가리킵니다.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포즈, 그림의 드라마틱한 구도가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의 그림은 나폴레옹을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화된 영웅의 이미지, 이 강렬한 다비드의 그림은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나폴레옹이라는 한 인물을 위대한 영웅으로 각인시키게 됩니다. 거기에는 텍스트도 포함되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말발굽 아래쪽 그림의 하단의 바위에는 나폴레옹의 성 보나파르트, 로마와 싸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그리고 서유럽을 통일하고 황제에 즉위한 프랑크의 군주 샤를마뉴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과 나폴레옹이 동일시되고 있고 나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화가 다비드의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나폴레옹의 요구였을까요? 나폴레옹이 아직 황제에 오르기 전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고 몹시 만족스러웠던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동일한 그림을 더 주문합니다. 그리고 유럽 각지에 그 그림을 보냅니다. 다비드의 그림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이 보내주는 자신의 권력 과시용 선물이었어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말이 갈색 말이었나? 백마가 아니었나? 붉은 망토였던가? 이 유명한 그림은 가끔 우리의 기억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5개의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다비드가 완성한 5점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모두가 거의 동일한 크기이면서 같은 구도, 같은 구성입니다. 잠시 5점의 그림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메종성 박물관에 있는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1801년에 완성된 첫 번째 작품이지요. 나폴레옹의 후손들이 소유하다가 파리 말메종성 박물관으로 기증이 됩니다. 다른 그림들과는 다르게 백마를 탄 나폴레옹은 주황색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얼굴은 꽤 젊어 보입니다. 베를린 샬로텐부르크 궁전에 있는 1801년에 완성한 두 번째 버전입니다. 나폴레옹은 짙은 갈색의 말에 올라타고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배경의 풍경은 눈이 쌓인 듯한 모습이지요. 그 1년 후에 완성된 세 번째 그림, 베르사유 궁전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그림에서 나폴레옹은 얼룩진 회색 말을 타고 있어요. 베르사유 국미술관에서는 이 세 번째 그림과 1804년에 완성된 마지막 5번째 그림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비엔나의 벨베데레 궁전 전시장에서 만난 1803년의 그림, 네 번째 그림이죠. 베르사유 궁에 있는 세 번째 그림과 거의 동일하지만 배경을 비교해보면 하늘이 어둡고 짙은 회색입니다. 두 작품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총 5점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정치 권력에 편승해서 그려진 다비드의 걸작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진실과 위선, 욕망이 뒤섞이면서 근사한 걸작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야말로 화가 다비드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붙들고 있던 참고서 표지가 떠오릅니다.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멋진 백마를 타고 그 험준한 알프스의 협곡을 넘어갔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날씨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마부가 끌어주는 작은 노새를 타고 힘겹게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앞장서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병사들을 먼저 보내고 가장 뒤쪽에서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화가 다비드에게 요구합니다. 사나운 백마 위에 올라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드는 카리스마 넘쳐흐르는 영웅 나폴레옹을 만들지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두 인물은 이미 예술을 활용한 정치선전, 프로파간다의 선수들이었습니다. 다비드는 루이 16세 궁정화가였다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자코뱅당 혁명정부의 공식 화가로 활동을 합니다. 1793년 공포 정치의 선동가 장폴 마라가 자신의 집 욕실에서 지롱도 당원인 젊은 여성 코르데에게 살해당하죠. 화가 다비드는 장폴 마라의 죽음을 그립니다. 다비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유명한 그림은 급진적인 선동가 장폴 마라를 거룩한 혁명의 순교자로 만들게 됩니다. 유명한 프로파간다 예술작품이지요. 그림 자체로만 보면 감동적이고 너무도 훌륭합니다. 다비드는 열렬하게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로베스페르가 이끌던 공화정에서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지요.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은 후에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화가로 일을 합니다. 다비드의 생존력 대단합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노틀담 대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치르고 황제로 등극하지요. 공화국에서 다시 왕정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황제 대관식 그림을 그린 다비드가 본격적으로 나폴레옹 황제의 신격화에 나섭니다. 다비드의 제자인 유명한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도 권좌에 오른 황제 나폴레옹 1세를 그리게 되지요. 그림으로 표현된 황제 나폴레옹, 신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위대한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찬양합니다.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 영웅. 이 유명한 교향곡은 원래 제목이 보나파르트 교향곡이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한 헌정곡이었죠. 시민을 위해 싸우고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준 영웅, 나폴레옹에 대한 찬사와 환사였습니다. 나폴레옹과 베토벤은 한 살 차이예요. 동시대 인물이죠. 그런데 1804년 기대를 저버리고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베토벤은 배신감으로 격분하고 소리칩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권력만을 탐닉하는 폭군이 될 것이다. 소리를 지르며 불같이 화를 내던 베토벤은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써져 있는 3번 교향곡의 악보 표지를 찢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교향곡의 제목은 심포니아 에로이카, 영웅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다비드를 총애하고 신뢰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다비드는 반드시 필요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다비드는 큰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당대 최고의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는 프랑스 화단의 나폴레옹, 예술계의 독재자라 불리면서 아낌없이 권력을 행사합니다. 정치와 예술이 손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바로 이어서 예술가들은 고통을 받기 마련이죠. 예술가들에게 권력이란 찬양의 대상이기도 하고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예술가도 보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자크로이 다비드입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 다비드는 프랑스에 남아있지 못했고 네덜란드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한 후에도 그 지역의 왕족과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도 존재합니다. 미화되지 않은 역사화를 남긴 화가 폴 드라로슈의 그림이에요. 나폴레옹은 노새를 타고 있고 이끌어주는 농부를 따라서 눈이 쌓여있는 협곡의 산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노새의 덥수룩한 털에서 느껴지는 질감, 달려있는 마구들의 디테일한 묘사, 눈이 쌓인 풍경과 바위에 매달려있는 고드름, 화가의 사실적 묘사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현장감이 살아있습니다. 다비드가 만드는 비현실적인 영웅의 모습에 비하면 드라로슈의 나폴레옹은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화가 드라로슈가 나폴레옹을 비하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하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화가 드라로슈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존경했고 사실적인 역사의 재현을 목표로 나폴레옹을 그린 것이지요. 의심할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화가 다비드가 그린 영웅적인 나폴레옹의 모습에 너무도 익숙해진 우리들의 고정된 기억일 것입니다.